부석사 무량수전 바로 뒤. 한 칸짜리 작은 사당에 한 여인이 모셔져 있다. 여느 절에선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여인상. 이 여인에겐 부석사 1300년 전 용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여인을 모셔놓은 절이라. 이 절에 웬 여인상일까요? 그리고 이 부석사에 용이 살고 있다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인 이 무량수전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부석사는 통일 신라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승려였던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1750년에 편찬된 순흥지입니다. 이 순흥은 이 부석사가 위치하고 있는 경북 영주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석사는 귀신의 역사요, 하늘의 솜씨라고 할 만큼 일대 장관을 이루고 있다. 이 부석사에 대해서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석사는 무량수전뿐만 아니라 이 사찰 일대가 아름답고 또 건축미가 뛰어나서 옛날부터 그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석사에 그동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한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미모의 여인상을 모셔놓은 것도 이상하지만은 바로 이 여인에 얽힌 신비스러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석사 1300년 동안의 비밀, 오늘은 그 숨겨진 수수께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봉황산 중턱. 소백산의 봉우리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비교적 높은 위치에 부석사가 있다. 화엄종의 중심 사찰인 이곳엔 건물 자체가 국보인 무량수전과 조사당 같은 귀중한 유적이 많다. 아름답기로 이름 높은 부석사. 여긴 한 가지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다. 님 계십니까? 예. 자 스페셜에서 왔는데요. 예. 그 오래된 호텔이 같은. 다른 사찰에선 볼 수 없는 것들을 이 절에선 가지고 있다. 무량수전 오른쪽을 막 돌아서면 보이는 조그만 사당. 한 평 남짓한 건물. 맞배지붕 아래 선묘각이라고 새겨진 현판이 보인다. 이 사당의 주인 이름은 선묘라는 여인이다. 얼굴엔 화장기가 돌고 머리엔 장식품을 달았다. 아주 화려한 외모로 그려놓았다. 절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여인. 부석사에선 왜 선묘라는 여인을 위해 사당을 지었을까? 그런데 선묘의 유적이 또 있다고 한다. 바로 이곳이 그 우물입니다. 축대 아래 작은 공간. 이게 저 돌이 원래대로 이렇게 쌓여졌던 이런 흔적들이 축대 공사로 위가 덮였지만 우물이었다는 것이다. 안엔 우물의 형태가 남아있다. 자연석을 제법 반듯반듯하게 쌓아 올렸다. 깊진 않지만
우물엔 물이 고여 있다.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이 우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고래로 전해져 오는 우물이라서 선묘정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묘하게도 이 우물은 선묘라는 여인의 것이었다. 예. 그 힘들고 그러죠. 요 나무 부석사엔 또 하나의 우물이 있다고 한다. 예예. 아, 이게 예. 우물이에요? 예, 이게 이렇게 우물이 이렇게 터 있었는데 근래는 이렇게 메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스님들이 머무는 승방 바로 앞. 이번엔 우물이 꽤 깊다. 역시 자연석으로 반듯반듯하게 우물을 쌓았다. 깊이만 다를 뿐 선묘정과 유사한 형태다. 아주 오래된 우물. 이 우물의 용도는 특별하다. 가뭄이 들 때는 이 용정에다가 기우제를 지내고 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전해져 오고 있고, 지금도 그 신도들은 법회 때가 되면 여기에다가 이 우물 용정에다가 공약물을 이렇게 올리고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커다란 원형으로 이 우물의 이름은 용정. 이렇게 이름 그대로 용의 우물이란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지름이 무려 3m나 됐다. 3m가 넘을 정도로 큰 우물이고. 왜 절 안에 있는 우물의 이름을 용정이라 했고 기우제까지 올렸던 것일까? 용은 결국은 수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을 다스리는 신, 물의 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해변가에서 용신신앙, 용신당, 막 이게 크게 발전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내륙지방에서도 역시 용신제가 있단 말이에요. 용신신앙이고, 그것은 말하자면 큰 강, 내, 그리고 이제 아주 그 더 깊은 내륙지방에서는 샘. 결국은 이 샘이 작은 규모긴 하지만 결국은 이게 큰 강과 통하고 바다와 통한다. 그래서 용신인 말하자면 용이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는 결국은 통로가 된다고 해서 샘, 그 다음에 큰 내와 강, 바다가 용이 깃들여 있는 곳이다. 부석사의 용정에는 용이 깃들어 있다는 것일까? 그렇다면 또 하나의 우물 선묘정은 왜 만든 것일까? 우물의 주인인 선묘와 용은 어떤 연관이 있을지 모른다. 부석사에 모셔져 있는 아리따운 여인 선묘. 이 여인에겐 어떤 비밀이 있을까? 이 뭔가 비밀이 있긴 있군요. 이 조선시대에 쓰여진 이 신동국여지 승남을 보면 동유 선묘정, 서유 식사용정, 한즉 기우유응. 부석사 동쪽에는 선묘정이 있고 서쪽에는 용이 사는 용정이 있고, 날이 가물 때 이곳에 기우제를 올리면 비를 내려줬다고 합니다. 선묘정과 용정에 관한 이야기는 구전으로만 전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석사에는 해가 뜨기 전 새벽녘에 이 안개가 자욱히 차오르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안개가 끼게 되면은 이 봉황산 중간자락에 터를 잡고 있는 이 부석사 무량수전 석축까지 아예 잠겨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봉황산 봉우리만 둥둥 떠다니는 그런 형상으로 보인다고 하죠. 마치 바다에 떠 있는 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이 부석사를 육지 속의 용궁이라고 불렀고, 물론 이 육지 속의 용궁인 부석사에는 당연히 용이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고 말입니다. 정말 이 부석사에는 용이 살고 있었을까요? 자, 부석사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를
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사에 알 수 없는 비밀. 부석사엔 용이 있다는 것이다. 사찰 바로 아래 부석마을. 오래전부터 구전돼 왔던 부석사 용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가 나이 한 70자가 됐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이제 겨우 이제 오줌 가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성령은 머리 부분이 부처님 바로 부처님을 이제 받드는 머리 부분이 이제 그 전 부처님 바로 밑에 와 있고 그 꼬리는 바로 앞에 있는 저희 이제 그 석등에 있습니다. 석등에 와 다 있는데 바로 이제 그 머리 부분 그 밑에는 그 쏘가 있어 가지고 그 쏘가 뭐 굉장히 깊다는 얘기를 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은 명주 꼬리를 한 개를 풀어도 그게 다 풀려 나간다는 말이 있어서 몇 십리가 됐을지는 모르죠. 마을 사람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말 그대로라면 무량수전 쪽에 돌로 만든 성룡이 있다는 것이다. 예. 언론에 최초로 공개된다는 부석사의 귀중한 자료집. 예, 부석사의 국보대장입니다. 본문. 예. 그렇다면 예. 돌로 만든 성룡은 기록에 있지 않을까. 석가열의 그러나 사상, 성룡은 없었다. 그다음에 본물로서 단간지주, 삼청석탑, 부석사의 전기초안. 겉장도 없는 낡은 또 한 권의 책. 내용이 있어요? 예, 부석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성룡과 부석의 유래에 대해서 쭉 있게. 성룡의 존재는 마을 사람뿐 아니라 사찰 스님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성룡. 실제로 부석사엔 돌로 만든 성룡이 존재하는 것일까? 기록엔 무량수전 석등 아래에 성룡이 있으며 길이는 무려 40척이란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았다. 1967년 성룡 발굴 조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동국대 김동연 교수. 그는 34년 전의 발굴 조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삼산오학 조사 때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기단 앞을 그 속은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기단 앞쪽을 약간 파봤습니다. 구전을 근거로 조사 범위는 무량수전 기단 바로 앞으로 정했다고 한다. 아마 깊이가 지표에서 한 3, 40cm 내려가니까 그 소위 그 바위의 그 맨 윗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쭉 조금씩 내려가니까는 꼭 그 등처럼 용의 등처럼 그렇게 생긴 바위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성룡이 아닌가. 발굴된 암맥은 4m 정도. 드러난 암맥의 윗부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다. 계셨던 분들이 전부 뭐 깜짝 놀랐죠. 그 있으리라고 막 거기 어디 있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정말 그런 그 용의 등 같은 모습 그것이 그 나올 줄은 몰랐죠. 그것이 방향이 그리고 그 부처님 앉아 계신 그 불단 쪽으로 그게 나 있어요. 그것이 성룡일까? 5년 전 무량수전 앞마당 보수공사 때 성룡을 본 사람이 또 있었다. 당시 부석사에 머물렀던 등운 스님. 그는 당시 사진을 가지고 있다. 말로만 듣던 그 성룡이다. 얼핏 보기엔 그냥 암맥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왜 용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 촉대 밑에서 이렇게 쭉 빠져나오거든요. 거기까지가. 예. 일반적으로 돌이라고 할 때는 그 형태가 불분명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비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없지만은 전체적인 모양이 용의 모양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에 저희들이 이게 그냥 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빠져나오는데 예, 여기 덩어리 암맥은 불상 쪽 기단 바로 앞에서 시작해 석등 쪽으로 4m 길이다. 그런데 암맥은 완전히 하나로 이어져 있지 않다. 중간 부분이 약간 벌어져 있다.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이 전국 산천에 맥을 끄는 일환으로 허리를 잘랐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안맥을 본 사람들은 이것이 용의 등줄기처럼 보인다고 증언하고 있다. 드러난 안맥을 주목해보자. 안맥의 윗부분이 도드라져 있다.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안맥 전체 윗부분이 도드라져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공의 흔적이 아닐까. 우리는 돌 전문가 권오달 씨를 찾았다. 그는 40여 년간 돌과 함께 살아온 석공의 장인이다. 권오달 씨는 사진에서 쉽게 인공의 흔적을 찾아냈다. 정자국도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휘고 이렇게 휘고 휘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 돌멩이를 같이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런 얘기죠. 그죠?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시 요 꼬부라진 것만큼 다시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쐐기구멍이 된다는 얘기죠. 오목한 부분은 돌을 잘라낼 때 썼던 쐐기 구멍이었다. 일제시대 때 이것을 용으로 간주하고 잘라낸 것은 아닐까. 용의 등처럼 보이는 안맥의 맨 윗부분은 어떤 손질을 한 것일까? 그래서 그 정으로 다듬은 다음에 도드락 다듬으로 이렇게 하면 도드락 다듬이 한 몇 가지 그 공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거친 거, 그다음에 좀 고운 거, 그다음에 더 고운 거 이런 거 있어서 그렇게 다듬은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이 각도라든지 그 면의 그 다듬이라든지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공력을 들여서 만드는 걸로 그렇게 보이네요. 무량수전 앞마당에 드러난 4m의 손질한 안맥. 그것을 마치 용의 등처럼 보이도록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하. 이 무량수전의 이 기단 앞쪽을 팠더니 드러난 안맥입니다. 길이가 4m, 어른 키의 2배가 넘습니다. 또 이 안맥의 위치는 이 무량수전의 바닥 왼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약간 비스듬합니다. 자, 이 안맥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윗부분인 것 같습니다. 끝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다듬었군요. 보십시오. 이 손질한 흔적이 아주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안맥이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던 부속사의 성령일까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바위돌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손을 댄 흔적으로 봐서는 그냥 보통 바위돌은 아닌 것 같습니다. 4m. 글쎄요. 성령이라고 하기에는 그 길이가 너무 짧고 또 확인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 성령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구전대로라면 부속사의 성룡은 12m. 용의 머리는 불상 밑에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 이미 드러난 것은 4m에 불과하다. 우리는 최첨단 레이더 장비로 성룡의 몸체를 찾기로 했다. 전자파를 지하에 투과해 되돌아온 전자파를 분석하면 지하 매설물의 형상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무량수전을 포함해 앞마당 전체. 지금 성령에 지나간 방향을 추적하기 위해서 우선은 1m 간격으로 탐사를 해서 기단 바로 앞에서 4m까지를 먼저 추적하기로 했다. 발굴 조사에서 안맥이 드러났던 지점이다.
좋지 않아? 레이더 탐지기가 작동을 하자 컴퓨터 화면에 전자파가 뜨기 시작했다. 거기 또 있네. 무량수전 기단 바로 앞. 편편하던 전자파가 파동을 그리고 있다. 지하에 큰 압력이 감지됐을 때의 파장이다. 이미 밝혀진 4m의 부분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기단 위. 땅속을 파지 않아도 되는 레이더 탐사라 가능한 조사다. 발굴 조사 때 암맥은 기단 바로 앞에 딱 붙어 있었다. 기단 아래 암맥이 있을 가능성은 크다. 전자파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반응이 없던 전자파가 약하게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기단 바로 앞에서 잘린 암맥과 바로 이어지는 지점. 암맥을 새로 찾은 것이다. 파가 고른데 이 부분에서 반사파가 잡히긴 잡힙니다. 잡히는데 그렇다면 구전대로 불당 안에 용의 머리는 있는 것일까? 불당 안을 찾아보기로 했다. 먼저 기단 안쪽 불당 문턱 주위를 탐사하기 시작했다. 지금 2.4m. 기대와 달리 파장이 없다. 이쪽 거네요? 불단 앞까지 가도 전자파는 나오지 않는다. 우리는 불단을 주목했다. 세로 2m, 가로 3m 정도. 높이는 1.5m, 폭은 80cm.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과연 이곳에서 성룡의 연결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나머지 빈 공간,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탐지했다. 불단 안에선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평평하게 다진 흔적뿐 더 이상의 암맥은 발견되지 않는다. 불상의 수직 바로 아랫부분은 철저하게 막아놓았다. 불상 아래에 성룡의 흔적이 있는지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4m부터 석등까지의 지점을 조사하기로 했다. 애초에 찾기로 했던 12m 성룡은 찾을 수 있을까? 전자파가 계속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저쪽에서부터 뭔가 이어진다는 얘기네. 크기는 안에 들어가서 자료 처리를 하면은 더 자세히 볼 수는 있겠는데요. 대략적으로 50cm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아, 크기도. 예. 1m. 계속해서 암맥은 석등 앞까지 감지됐다. 이번 레이더 조사로 기단 위 불당 밖 문턱에서부터 석등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의 성룡을 찾은 것이다. 배재대 손호웅 교수의 연구실. 레이더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기로 했다. 고른 파장은 암맥이 없음을 의미한다. 암맥이 감지되면 파가 진동하는 것이다. 골짜기가 좀 이렇게 하나의 파형을 이루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가 이제 어떤 성룡이 있는 위치가 됩니다. 여기가 요것의 위치를 하게 되면 바로 11번. 기단 바로 앞에서 감지된 암맥이다. 위가 도드라진 형태의 암맥. 이것은 20여 센티미터 깊이의 흙 속에 묻혀 있다. 그런데 왜 그 전의 조사에선 4m밖에 찾을 수 없었을까?
예, 거기서 뚝 떨어져서 좀 깊어지고. 2m 지점에선 얕았던 암맥이 5m 지점을 지나면서는 급속히 깊어진다. 암맥은 석등 쪽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암맥은 등줄기가 도드라져 있다. 하나로 이으면 암맥은 마치 용의 등줄기 같다. 성룡은 부처가 있는 기단 쪽에서 석등 쪽을 향하고 있고 전체 길이는 13m였다. 구결과 무량수전 가까운 데서는 지표와 20cm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고 점점 깊어져서 석등에 가서는 1m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북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석사에 전해지는 기록은 정확했고 전체 길이는 13m로 40척보단 조금 길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추정해보면 성룡은 자연 속에 드러나 있는 바위를 활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용의 등줄기를 닮은 자연 바위를 골라 석축을 쌓아 성룡을 흙으로 덮고 땅을 다지고 편편하게 고른다. 부처가 그 위에 앉을 수 있도록 무량수전을 짓는다. 이것이 부석사 지하 성룡의 비밀일 것이다. 이번 레이저 탐사로 우리는 그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져 오던 이 부석사의 거대한 성룡의 실체를 찾아냈습니다. 성룡은 이 무량수전 앞마당을 턱하니 차지한 채 마치 용이 승천하는 형상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또 이 기우제를 올렸던 용정은 우리가 찾아낸 이 13m 성룡이 살고 있었던 곳으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용과 우물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앞서 의문을 제기했던 선묘정에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우물의 주인 선묘도 이 용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 지금부터 이 선묘의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따운 미모의 여인 선묘. 그런데 우리는 이 여인의 실마리를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찾았습니다. 20km 가야 된다. 선묘의 정체는 뭘까? 일본 교토 북서부 외곽. 고산사란 절이 있다. 1200여 년경에 천황의 명을 받아 지어진 고찰이다. 큰 절은 아니지만 이 사찰엔 귀중한 유물과 유적이 많다. 우린 여기에서 선묘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そういったような関係でこちらにもその禅妙心、多分、丹慶ですね、鎌倉時代の有名な彫刻家丹慶が作られた禅妙心が残っております。 12세기 고산사에선 선묘를 모셨고 나무로 조각한 선묘상은 일본 국보로 교토박물관에 소장돼 있다고 한다. 교토박물관에선 나무로 조각한 선묘상의 실물은 공개하지 않았다. 어렵게 실물을 찍은 필름 한 장을 구할 수 있었다. 선묘의 외모는
부석사에 모셔져 있는 그것과 흡사하다. 입고 있는 복장도 거의 같다.中国のその服装ですね。はい。ですからもちろんその禅妙はその中国の女性ですわね。その義象が新羅から中国東映に行ってそこで出会うわけですから、中国の女性であり、でそれを制作する時にはやはりその中国風の服装で、作るのは当然だろうと思います。 선묘는 뜻밖에도 당나라 여인이었다. 의상이 중국에서 만난 여인이란 것이다. 곱게 빗어올린 머리에 사치스러운 머리 장식. 화려한 옷을 입은 선묘. 당나라 여인인 선묘가 왜 일본에 있는 것일까? 국제일본문화연구소. 이곳엔 일본 문화에 대한 방대한 양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여기에 선묘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서가 나타났다. 일본에 전해지는 에마키, 즉 두루마리 그림을 엮은 책이다. 그중 화엄연기는 의상과 원효의 일대기를 두루마리 그림으로 그렸는데 원래 그림은 80m에 달했다고 한다. 여기엔 의상이 일본에 화엄종을 전해준 것으로 묘사돼 있다. もうそれは華厳なんかは結局は新羅とかそこを通じて日本に入ってきてるわけですから、だからこの絵巻がそうですが、華厳の祖師のエデン、つまり華厳の一番先祖といいますか、それを教えた一番もともとの方は新羅の2人のお坊さんだということをはっきり言ってるわけですから、そういう気持ちは強かったと思いますね。 의상의 일대기에 선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선창가, 사람들이 말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한 여자가 바다에 뛰어든다. 이 여인이 선묘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든 선묘는 용으로 변한다. 선묘의 비밀, 두루마리 그림에 의하면 그녀는 의상과의 만남 이후 바다에 뛰어들어 용으로 변한 당나라 여인이었던 것이다. 부석사에 모셔져 있는 여인 선묘는 물에 뛰어들어 용이 돼버린 중국 당나라 여인이었군요. 방금 물에 뛰어들어 용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이렇게 용이 돼버린 선녀는 이 의상과의 만남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의상과 선묘에 대한 이야기는 구전으로만 전할 뿐 우리나라에는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라지고 없는 이 의상과 선묘에 대한 이야기. 그러나 일본에는 이렇게 그림과 글로써 아주 상세하게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의상이 죽고 500년이 흐른 뒤에 만든 것이긴 해도 말입니다. 이 의상의 화엄종이 일본으로 전파돼서 일본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이야기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래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일본으로 전래될 정도라면 당시 신라 사람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자, 의상과 선묘는 과연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천년의 고도 교토엔 2000개가 넘는 오래된 절과 사당이 있다. 교토 외곽 의교구 마을.
중심지는 아니지만 교도에선 비교적 큰 마을이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야산 꼭대기. 대나무밭 뒤쪽 조그만 사당이 하나 있다. 사람들은 이곳을 마을에서 가장 신성한 곳이라고 한다. 지금도 이곳에서 마을제를 지내고 기원을 올린다. 깃발을 펼치자 선묘 대명신이라고 적혀 있다. 선묘가 이 마을의 신이란 뜻일까? 사당 아래 마을. 이 마을엔 선묘사라는 절까지 있었고 마을 이름도 일명 선묘사촌으로 불린다고 한다. 禅明というその二がお寺が建てたからこの地域が禅明寺村というふうに言われたのがそれはちょっと明らかにならないんですけども、とにかく禅明寺というお寺があって、そのお寺のなんていうの守護神、これが禅明のこの明神さんという守護神ですね。 선묘사의 절터에 지어진 위인사. 죽은 이들을 위한 비석과 위패가 가득하다. 이 마을 사람들의 가족 묘지다. 묘지 바로 뒤편. 선묘의 흔적이 또 있다. 석등이 바로 그것이다. 석등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다. 중국 여인 선묘. 그녀는 왜 일본의 한 작은 마을의 신으로 모셔져 있는 것일까? 의상대사의 행적을 그린 두루마리 그림과 선묘 조각상은 일본 고산사의 유물이다. 그것을 만들게 한 사람이 바로 일본 화엄종의 대가 묘에다. 자신의 수행 본보기로 삼을 정도로 의상대사를 존경했던 묘에는 의상과 인연이 있는 선묘를 일본 화엄종의 수호신으로 받들게 한다. 젠묘 という女性に対して自分の身を捨てか自分の身を変えてその華厳を守ろうとしたそういう善明という女性に明恵が強い関心を持った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でそしてその結果として明恵はその義象と善明を主人公とする絵巻物を作ることになったと、こ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일본 두루마리 그림엔 의상과 선묘의 만남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당나라의 유학 온 의상에게 첫눈에 반한 선묘가 의상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다. その善明はとても美しい女性であり、でまたその義象の方も非常にハンサムなお坊さんである。でだけども義象は自分はその全ての人を幸せにしようと思ってその勉強に来たんだと。そういうことは一切考えないと、いうことを言ったわけですね。 선묘가 선창가에서 울다 실신해 있는 장면이다. 귀국길에 오른 의상을 만나지 못해 애를 태우는 선묘였다. 물에 띄운 상자에는 선묘가 의상을 공양하기 위해 만든 귀중한 선물이 담겨 있다.
바다에 뛰어들어 의상 곁에 가려고 했던 선묘. 그녀는 용이 되어 의상의 배가 무사히 신라 땅에 도착할 수 있게 돕는다. 선묘는 죽어서 의상을 지키는 용이 된다는 것이 두루마리 그림의 내용이다.善妙は本当は神様ではなくてその人間の女性であると。でその義性というお坊さんであるけれども、言ってみればその男性を好きになってその好きな男性のために一生懸命やった、その一人の女性であるとも言えるわけですね。でそれを明恵がその華厳宗を守る、華厳宗を守ってくれる神様だと、こういうふうに考えたわけなんです。 의상은 화엄종을 일본에 전파한 신 같은 존재. 선묘는 그런 의상을 지켰다. 그래서 일본에선 의상 대신 선묘를 신으로 받던 것이다. 의상이 귀국하는 뱃길입니다. 바다엔 파도가 사납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선묘는 사랑하는 사람 의상과 용이 되어서라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의상을 위해서 죽어서 용이 되어버린 여인 선묘. 의상과 선묘의 만남에는 이런 선묘의 애틋한 사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야 의문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의상대사가 창건한 부석사에는 이런 선묘를 기리기 위해서 사당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런 추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의상대사가 이 부석사를 지을 터를 잡게 되자 그 바닥에 이 용의 모습을 한 큰 안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의상은 용이 돼버린 선묘의 변신이라고 여기고 이 돌을 다듬어서 용의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량수전을 짓고 부처를 모셔둡니다. 수호신이 되어서 자신을 잘 지켜주었듯이 이 성령이 절도 잘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석사 지하 성령에 얽힌 비밀이 아닐까요? 자, 이 무량수전 왼쪽 아래에는 이 부석이라는 이 큰 돌이 있습니다. 이 돌도 용이 된 선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선묘가 용이 되려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녀는 왜 하필 용이 되려고 했던 것일까요? 부석사 무량수전엔 유명한 바윗돌이 하나 있다. 부석이다. 말 그대로 떠있는 돌이란 것이다. 떠있는 거대한 넓적 바위. 부석은 그 무게만도 100여 톤에 이른다고 한다. 부석을 받치고 있는 돌과 돌 사이엔 떠있는 공간이 많다. 마치 돌만 따로 떠있는 듯이 보인다. 이 부석도 용이 된 선묘와 관련이 깊다. 중국의 송고승전엔 부석사 창건 이야기가 자세하게 전해진다. 9년 동안 당나라 유학을 마친 의상은 지금의 부석사 터에서 불법을 펴기로 정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미 다른 무리들 500여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의상의 마음을 알아챈 선묘용은 다시 조화를 부려 부석을 공중으로 날려 위협하고 무리들을 모두 내쫓았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이 좋은 터전을
이 화엄종이 이 터전을 잡아간다는 내용을 부각시키고자 해서 아마 그런 설화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만은 근종 이부는 이제 화엄에서 바라볼 때 다른 종파 아마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다른 종파를 몰아내면서까지 여기에 부석사를 지어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 경북 영주시 수능읍내리 고분. 고기를 숙이시겠죠. 이것은 고구려식 고분이다. 여기가 이제 묘실에 시상대 시체를 눕혔던 장소. 여기가 이제 부장품을 뒀던 장소. 고구려는 5세기에 한때 이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 고분은 그때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뱀 같은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려놨고요. 또 여기에 역사상이 큰 깃발을 들고 있는데 붓으로 쓴 육서 명문이 남아있다. 그려진 벽화나 고분의 규모로 봐 이 고분은 이 지역을 차지한 유력한 인물의 무덤이었을 것이다. 그런 인물의 존재는 이 지역이 당시 중요한 거점이었음을 말해준다. 이 땅이 이제 그 신라의 그 변경입니다. 그냥 신라 땅 내에 있는 고구려의 그 무덤의 풍습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나 만주 땅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고구려 벽화 고분을 우린 한강 이남에 남한에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이 바로 그 대륙의 선전 문물을 고구려가 받아들였고 그 문물을 신라가 받아들이는 바로 길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부석사 가까이에 있는 불상이다. 일찍이 고구려를 통해 들어오는 불교 문화는 모두 이 지역을 거쳐 신라로 들어갔다. 이렇게 불교 문화의 선진 지역이란 의미 외에도 이곳은 당시 통일신라의 내륙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수능 영주 지역은 중령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수능 영주에서 우리가 지금 중령이라고 하지만 중령에는 여러 고갯길이 있는데 그 고갯길을 통해 가지고서 그 단양 방면으로 해서 충주로 내려가는 길과 영월을 통해서 원주라든지 해서 춘천 이렇게 강원도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 두 가지 그 길의 그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령로의 그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해당됩니다. 교통의 요지라는 것은 문화의 유입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교통의 요지에 부석사가 있다. 의상은 어쩌면 그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 화음을 널리 전달하려고 한 것인지도 모른다. 선묘는 의상을 사모하다 죽어 용이 됐다는 여인이다. 그렇다면 부석사에 선묘용을 등장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인도에서 석가모니 불께서 처음에 설법을 해가지고 제도한 것이 사람이기 전에 먼저 용이었다는 거예요. 용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제도를 받아가지고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말하자면 부처님을 도와서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사천왕 중에 하나가 됐다. 그런 불교 설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결국 불교와 이제 영향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로 불교에서 용은 부처와 불법을 보호하는 호법용으로 등장한다. 용은 부처를 수호하는 사천왕 중에 하나다. 용이 되어 의상을 돕는다는 선묘의 이야기도 이와 닮아 있다. 살아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죽어서 용이 되어 더 큰 사랑을 이룬 선묘.
의상과 선묘의 숭고한 사랑은 의상의 화엄 사상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정말 의상이라고 하는 그 고승과 또 선묘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과 희생과 말하자면 죽음,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 선묘소라의 원형인데 그 이야기가 결코 의상대사의 신성성을 해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의상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정말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선묘설화 이야기가 부석사 설화의 내용이 되면서 부석사가 더 많은 신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더 말하자면 신성한 사찰이 되고 또 의상대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었나를 오히려 신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설화다. 부석사가 창건된 때는 오랜 전쟁이 끝나고 통일 신라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야 하는 때였다. 의상은 새로운 신라 사회를 열어갈 불교를 만들어간다. 시대의 아픔을 포용하려 했던 의상. 그는 부석사에서 그것을 실현해 나갔다. 그의 실천은 부석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부석사를 대표하는 9단계 석축이 그것이다. 그 국풍왕생이라고 하는 것은 9단계, 9갈래로 사람들이 아름다운 나라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고 마지막에 그 안양루 밑을 지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나라인 그 무량수전에까지 이르는 그런 그 설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상이 모셔져 있는 무량수전. 불당 안으로 들어가면 부처가 정면에 있지 않다.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고 있다. 현세적 고통을 덜고 극락정토의 왕생을 돕는 아미타 부처를 모셔놨기 때문이다. 예, 아미타 부처님이 서방중도 극락세계를 주재하는 부처님이니까 신도들은 당연히 와서 부처님 쪽을 향해서 참배를 하게 되면 그 아미타 부처님은 서쪽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극락세계, 극락왕생을 기원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참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의상스님께서는 그 부처님을 서쪽으로 모셔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상은 삼국 통일 과정에서 지치고 죽은 무수한 영혼을 위로하고자 했다. 극락왕생을 주관하는 아미타 신앙과 화엄 사상을 결합시켜 통일 신라의 독특한 화엄 사상을 구현시켰던 것이다. 이 통일 전쟁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험악한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 이후에 오는 그 민심의 수습,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 안심 인명케 하는 그러한 종교 운동이 절실히 필요했겠죠. 그런 쪽에서 대중을 이끌기 위해서 의상스님은 특히 관음신앙이나 정토신앙을 더욱더 강조했고 또 화엄 사상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조화, 그 화합, 이러한 정신, 이러한 사상이 그 민족 통합이나 또 그 갈등이 심각한 그 사회를 봉합하고 그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데는 그 화엄 사상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일 신라를 이끄는 사상으로 자리매김한 의상의 화엄 사상. 그 뒤엔 선묘의 숭고한 사랑이 있었다. 의상의 화엄 사상은 용이 되어 불법을 돕는 선묘 설화로 빠르게 이룰 수 있었다. 부석사에 용이 필요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일 것이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부석사의 건물 배치도인데요. 선을 한번 이어보죠. 신기하게도 이 빛날 화자가 나타납니다. 화엄종의 화자죠. 이 의상대사는 치밀한 계산하에 건물을 짓고 그 건축물에도 이 화엄 정신을 새겼습니다. 의상대사는 하나가 모두고 모두가 하나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이 화엄 정신으로 통일전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의상의 새로운 화엄 정신은 통일 신라 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데요. 거기엔 용으로 변신한 선묘의 공이 무엇보다도 컸습니다. 아리따운 선묘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수행에 전념한 의상대사, 그리고 살아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용이 되어 의상의 불법을 돕는 수호신으로 승화된 선묘. 의상과 선묘의 이 애틋하고 감동적인 이 숭고한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면서 아울러 화엄 사상도 널리 빠르게 퍼져나간 것은 아닐까요? 죽어서 더 큰 사랑을 이룬 선묘. 1300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아직도 땅속 성령으로 묻혀 의상대사의 화엄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